혹시 네. 와이너리도 리츠로 있어요? 와이너리도 리츠로 만들면 될 것 같은데 혹시 와인을 좋아하시나 보죠? 네. 아니요, 그게 네. 제가 옛날에 PB로 일할 때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PB들은 금융자산을 주로 관리하잖아요. 네. 그러면 주로 이제 정해진 시장 내에서 네. 좋은 것들 이제 골라서 매수하는 것에 도움을 주는 정도의 역할을 거쳤잖아요. 네. 근데 PB가 되게 이제 무르익어 있는 서구 시장에서는요. PB가 역할이 오를 대로 올라져 있어가지고 한 네. 가문을 관리하는 PB 가문이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네네네. 그런 사람들이 관리하는 네. 그 부자 가문들은 장난 아니잖아요. 거기는요. 네. 그래서 PB가 와이너리 고르러 출장 가고 이런다더라고요. 아. 와이너리를 잘 골라서 금액이 잘 생각 안 나는데 몇 천억인가 주면 하나 산대요. 네. 그거 하나 사서 관리 잘하면 수익률 8% 이렇게 막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거 좋은 거 고르라고 막 돌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와, 스케일이 다르다. 네. 그때 이제 느꼈던 게 아, 와이너리도 저렇게 돈이 많으면 투자처가 될 수 있구나. 그게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왠지 리츠로도 꼭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 그 정도 제가- 수익이 잘 나오는 거면 리츠가 가만히 네. 있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아우, 또 재밌는 또 리치 아이디어인데. 네. 우리나라에는 리츠로 사용하겠습니다. 만들 수 있는 거 뭐 없을까요? 떡볶이집 리츠라든지. 유명한 떡볶이집 안 망하잖아요. 미국에 레스토랑 리치가 있으니까 네.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고수익 꼬마 빌딩? 꼬마 빌딩만 모아놓은. 네, 고수익 꼬마 빌딩. 그런 것도 또 있을 수도 있겠고.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아무래도 강남 아파트니까. 그러니까요. 강남 그거- 아파트 임대주택으로 다 해가지고 강남 아파트 리치 이런 거 만들면은 그거 왜 안 나와요? 잘 모르겠네요. 여러 가지 뭐 또 제약이 또 있겠죠. 네. 예를 들어서 네. 상장까지 해가지고요. 이름이 압구정 한양 리츠. 가격 한 주에 5,900원. 네. 이렇게 딱 돼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아리팍도 넣고. 네. 네. 아니 그거 그렇게 하면 네. 잘 반포자이도 넣고 이렇게 하면은. 네. 이게 리츠가 왜 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부동산 투자 포션을 챙겨주는 역할이 네, 크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가장 갖고 싶어하는 아파트 자산들이 빠져 있다는 네. 게 아쉽거든요. 자기관리 리츠랑 위탁관리 네. 리츠를 간단히 네. 설명해 주시면요. 자기관리 리츠는 이제 미국 리츠가 대부분 자기관리 리츠인데요. 네. 리츠 내에 경영진들이 실제로 있어가지고 자기관리, 자기가 스스로 부동산을 관리하는 리츠예요. 위탁관리 리츠는 운용사를 따로 세워요. 운용사의 펀드 매니저가 밖에 있고 리츠는 따로 이제 페이퍼 컴퍼니로 만들어서 네. 운용사의 매니저들이 A, B, C의 리츠들을 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거는 다 위탁관리 리츠. 우리나라는 대부분 위탁관리 리츠 형태입니다. 그리고 아시아는 위탁관리 리츠 형태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아시아의 경우에는 대기업 위주로 성장을 했거든요. 일본도 뭐 미쓰이 후도산 같이 대기업이 많고 싱가포르도 메이플트리라든지 캐피탈랜드 이런 대기업이 디벨로퍼 개발회사 그 대기업이 많다 보니까 그 산하에 리츠가 있거든요. 네. 이제 리츠가 주체가 돼가지고 이제 한다기보다는 대기업들이 먼저 있었고 네. 이렇게 시작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위탁관리 리츠 형태로 이제 하게 되는 것도 있고. 그렇겠네요. 이게 건물 네. 가진 이미 대기업들이 많이 있으니 그것들을 네. 리츠로 변형되어서 상품화 되려면 네. 그 사람들이 거의 주도적으로 하게 되는 위탁관리 리츠 쪽으로 네. 발전하게 되는 거네요. 네. 그리고 또 금감원 입장에서도 보시기에도 운용 라이센스가 있는 펀드 매니저가 운용을 하면은 관리 감독을 잘하겠다라고 또 믿어주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 그 부분이 틀린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자기관리 리츠의 장점이 있고 네. 또 어떨 때는 또 위탁관리 리츠의 장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자기관리 리츠를 하게 되면은 처음부터 투자비가 좀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 내에 임차를 주는 팀도 만들어야 되고 임대관리팀 또 아니면 운영하는 팀 그리고 자산 취득팀 그래서 사람을 또 아주 많이 뽑아야 되거든요. 네. 또 그런 것 때문에 또 처음에는 좀 비용이 오버헤드 코스트라고 하죠. 그 인건비라든지 관리 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에 근데 규모가 또 커지면 그게 나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리츠 규모가 작을 때는 위탁관리 리츠로 해서 운용사가 이제 몇 명의 전문 인력이 빌딩 관리 좀 따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여러 개의 리츠를 좀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도 좀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만약 리츠가 많이 커지면은 자기관리 리츠가 조금 더 유리해지는 점도 있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저도 이게 클리어하게 자기관리 리츠가 좋은데 우리나라에는 위탁관리 리츠가 잘 되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네.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전반적인 맥락하고 이제 역사를 보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고 다만 우리나라는 규제가 좀 많은 것 같아서 규제가 조금만 좀 더 완화가 되면은 다양한 리츠가 생겨서 투자자들이 고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에 부동산이 없어요. 리츠도 없어요.
네. 그렇게 언급 안 될 정도로 아직 존재감이 없거든요. 근데 미국은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이용할 수 있을 만큼 리츠 시장이 쭉 커져가지고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처럼 이제 리츠가 성장할 때 부동산 재벌들이 하는 그런 형태보다는 대기업이나 금융기업 산하의 리츠들이 아무래도 더 발달하는 아시아적 성격이 좀 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미 그렇게 많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은 이런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들을 현재까지는 그냥 부동산을 계속 샀었는데 지금 부동산을 자꾸 유동화해서 다른 쪽에 투자하고자 하는 욕구가 많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대기업들에서도 리츠를 가지고 있던 자산들을 다 리츠를 해서 이제 상장하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그 수요가 많이 있어요? 뭐 신문에 난 것처럼 SK그룹도 네. 한라도 그렇게 한다고 났던 것 같고 근데 운용사들도 특히 부동산 운용사들도 네. 많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라고 해서 점차로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사실 받아들이기에 따라서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오를 것 같으면 가지고 있지. 이걸 유동화시켜서 남한테 판다는 건 이 부동산의 가치 하락을 예상하는 거야. 그걸 우리가 사는 거야라고 연결지어 버리면 되게 안 좋은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요. 네. 그렇게 오해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파이를 좀 키운다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일단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이거를 본격적인 기업으로 키우려면은 상장화 시켜서 더 유상증자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우리 땅이 아닌 다른 땅도 사들이고 그냥 다른 빌딩도 사들이고 그러면 더 기업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서는 이제 부동산을 옛날에는 가지고 있었지만은 내가 부동산이 아닌 다른 쪽에 더 주력을 하겠다. 그러면 있는 부동산은 리츠로 좀 이렇게 내려놓고 따로 분리를 하고 옛날에 부동산에 가졌던 기대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20%였어. 근데 지금은 한 8%야. 근데 내가 지금 투자하려는 이 분야는 스타 분야는 한 기대 수익률이 20%야. 그러면은 8%는 이제 상장을 해서 에셋으로 따로 분리를 하고 20%는 스타 쪽에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 자체적으로 8%가 계속 나올 수 있는 부동산을 유동화시키고 현금화시켜서 이 현금으로 20%를 낼 수 있는 다른 곳에 투자를 하고 이 8%짜리는 리츠화시키면서 유동화시키면서 수많은 개인 주주들이 8%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만드는 의도인 거고 그럼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은행에 맡겨놓으면 1%지만 어쨌든 주식을 가기에는 두렵고 지금은 그 사이에서 리츠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 이렇게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런 대기업들이거나 이제 운용사들이기 때문에 개인분들한테 나쁜 자산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신용이 일단 떨어져서 전체 그룹 신용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비싼 가격에 가지고 있던 빌딩을 판다든지 뭐 그러기엔 시장에 눈도 있고 쉽지는 않을 거예요. 리츠를 만들면 최근에는 기관 투자가들도 많이 IPO 전에 많이 투자를 하시거든요. 그럼 자산 같은 거 다 면밀하게 보고 투자를 하고 그리고 상장한 이후에도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 이제 투자하는 이유는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감시 능력 그런 게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서요. 우리나라 리츠가 오히려 초기여서 좀 더 유리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 들거든요. 왜냐면 정말 우량한 자산을 제 값에 담지 않으면 초반에 자리가 잘 안 잡힐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정말 많아지고 우리나라에도 리츠가 막 100개씩 넘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취약하고 불안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초기라서 오히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봐도 될까요?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초기라는 거에 대한 장점은 뭐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초기라서 좋은 자산을 이제 신경 써서 좀 많이 담는다. 물론 뭐 자산이 100개가 되면 그 한 개, 두 개의 비중은 작아지기 때문에 사실 한 개, 두 개가 굉장히 좋아도 좀 드러나지 않겠지만 그런 좋은 자산이 쌓이면 이 리츠는 굉장히 좋은 코어 자산을 이제 싸게 투자하는 리츠야. 뭐 이런 인식이 좀 있겠죠. 근데 장점은 또 한 가지는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되죠. 이제 향후에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어떤 대기업 산하에 리치면 앞으로 담을 자산이 많은 거예요. 그런 걸 소위 파이프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파이프라인에 앞으로 담을 자산들이 쭉 이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막 이제 고조를 시키죠. 이제 반대로 단점은 이런 운영이나 전략이 실제로 어떻게 잘 구현되는지를 보기에는 저희가 약간 좀 짧아요. 시기가. 리치는 경영진의 운영 능력도 사실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매력 포인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검증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기대와 검증이 이제 교차하고 있는 단계라고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리츠들은 아직 열면 자산이 몇 개씩 안 들어있어요, 아직. 네, 그러니까 아직 자산을 보고 많이 결정을 하지 매니저의 이제 셀렉션이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좀 덜 보게 되죠. 네, 아직은 사실 레코드가 없어가지고 네. 여기가 잘한다, 저기가 잘한다는 게 없으니까 지금은 이제 담겨 있는 걸 보게 되는데 몇 개 담겨 있지도 않아요, 아직은. 이제 계속 앞으로 담아야 되겠지만 지금 담겨 있는 것들은 되게 큼직큼직한 게 많아가지고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충분히 거의 내가 가본 곳이거나 아는 곳이거나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리츠를 어쨌든 오래 가지고 가려면 앞으로 계속 담을 거 아니에요. 계속 유증하고 계속 담을 건데 계속 체크를 개인이 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 가면은 좀 체크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그거를 꼼꼼하게 공시하는 나라마다 기업도 있고요. 나라도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빌딩을 샀냐 말았냐 이걸 굉장히 자세하게 공시를 해요. 우리나라는요? 그럼 공시 촘촘히 잘 되는 편이? 네, 그렇게 하는 편이고 또 미국은 또 굳이 그렇게 많이 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의외로 대부분 숨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좀 그냥 대충 어떤 가격으로 좀 이렇게 했다라고, 그러니까 전략을 잘 수행했기 때문에 그냥 뭐 이 정도 했으면은 설명 굳이 이렇게 안 해도라고 해서 넘어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우리나라는 빌딩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투자자분들이 예민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공시를 좀 잘 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느 순간 가면 기업들도 어떤 한 10년, 20년 가면 이렇게 빌딩 하나하나 사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포트폴리오 살 수도 있어요. 쫙 한 몇십 개 커지면. 그러니까 이 기업이, 이 리츠가 그동안 얘기했던 전략이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꼼꼼하게 내부, 외부를 잘 했냐. 그래서 공실률 관리, 뭐 임대인 관리, 임차인 관리, 그리고 빌딩을 사고 파는 기술에서 아주 잘 했냐. 뭐 이런 걸로 평가를 하시게 되겠죠. 근데 이제 새로 편입할 때마다 막 유증해서 담아야 되잖아요. 미국도 매번 그렇게 해요? 아니면 좀 유상증자가 좀 많은 편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우선주라든지 아니면 뭐 채권 발행을 통해서도 하기도 합니다. 리츠가 우선주도 찍어요? 네. 채권도 찍어요? 자금 조달 방법이 되게 많으니까 굳이 유증을 안 해도 담을 수 있겠네요. 돈을 구해가지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대출을 뭐 일으키기도 하고 뭐 조인트 벤처를 활용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많이 씁니다. 저는 우리나라 리츠를 이렇게 쭉쭉쭉 가지고 있으면 정기적으로 계속 유증이 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챙기기도 사실 만만치 않은 거예요. 왜냐면 안 챙길 수는 없으니까 새로 담는 자산이 그러실 수도 있겠네요. 여러 개를 사게 되면 유증이 너무 잦아지면 피곤하지 않을까. 특히 우리나라 그 리츠들은 1년에 한 배당 한 2번밖에 안 준단 말이에요. 배당 들어온 것도 드문드문해서 서운한데 유증 안내만 계속하면 또 돈 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리츠의 좀 단점 중에 하나가 좀 유증을 자주 해서 좀 주주를 귀찮게 한다. 뭐 이런 것도 좀 단점일 수는 있죠. 그러니까요. 내가 뭐 새로운 거 담는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건지 또 봐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리츠 엄청 좋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어떤 리츠가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리츠라는 제도 자체는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용하기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생각보다 그런 게 생기니까 이것도 결국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해질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리츠가 계속 앞으로 생겨날 거잖아요. 이것들 중에서도 좋은 리츠를 고르는 기준이 어떤 걸 보면 될까요? 그럼 이제 미국 리츠가 이제 보통 대문을 세우는 그 여러 가지 몇 가지 구분들 중에서 이제 섹터하고 지역하고 부동산의 이제 뭐 퀄리티와 부동산의 급 그리고 뭐 밸류 애드다 뭐 이런 운영 전략인데 세 번째 네 번째는 아마 그게까지 우리나라 리츠들이 아직 하기에는 좀 많이 좀 더 지나면 그걸 하실 것 같고, 지금은 섹터는 당연히 좀 정해진 것 같아요. 이번에 물류 리츠도 상장을 했고, 그리고 또 기존에도 신한 리츠 같은 경우는 오피스를 주로 하는 리츠인 걸로 알고 있고, 또 이리츠 코크랩이나 롯데 리츠는 아무래도 좀 리테일 위주이기도 하고, 그래서 섹터 위주로 약간 일단 좀 판단하시면 섹터들이 비슷하게 움직이긴 할 거예요. 섹터별로.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어느 기업 산한지. 근데 운용사의 트랙 레코드도 좀 중요하고요. 이 운용사가 사모 쪽에서도 수익률이 좀 괜찮고 운용력들이 좀 어떤지 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레코드도 홈페이지 공시돼요? 뭐 홈페이지에 어느 정도 저희 운용사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시를 좀 하려고 하죠. 그러면 리츠 펀드 매니저 하시면서요. 리츠를 많이 분석하고 이제 사시게 되잖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리츠 투자가 혹시 있으신가요? 네. 가장 딱 기억에 남는 거군요. 있죠.
지금 에퀴닉스하고 데이터 센터 리치하고요. 네. 그리고 조립식 주택 리치인 선 커뮤니티즈 두 개가 지금 머리에 많이 남네요. 에키닉스 이렇게 간단히 한번 왜 기억이 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주로 이제 펀드 매니저가 기억에 남는 건 수익률이 좋았을 때 기억이 많이 남는데 네. 이제 에퀴닉스는 데이터 센터 리치인데 네. 에퀴닉스는 한 제가 4년 전부터 저희 펀드에서 투자를 좀 많이 해왔었는데 특별히 그 경쟁사보다는 데이터 센터 리치 중에서도 특별히 진입 장벽이 높은 리치였어요. 왜냐하면 네트워크 그냥 일반 데이터 센터 리치는 서버를 관리해 주기 위한 관리 수수료라든지 임대 수수료만 받는데 에퀴닉스는 거기다 부가 수수료를 하나 더 받았어요. 이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는데 그 망에 대해서도 이 서비스를 그 망에 대해서도 제공을 해주면서도 서비스를 받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특별히 마진이 높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데이터 센터 리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그렇게 에퀴닉스가 그거를 제일 잘하고 그 비중이 제일 높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리치 전체적으로 수익률이 좋았지만 이제 에퀴닉스 수익률이 좀 괜찮았었고요. 네. 근데 저희가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는요, 일종의 인프라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것도요. 네. 인프라에 대해서 리츠로 하게 되면 수익률이 높게 받을 수가 있나요? 인프라라고 해도 수요와 공급인데요. 수요 대비 공급이 딸리면은 두 가지로 수익률을 잘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생겨요. 네. 첫째는 수요보다 공급이 적기 때문에 기존의 빌딩의 임대료를 올리기가 쉽죠.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빨리빨리 그 양적 성장, 다른 거를 빨리 살 수 있기 때문에 확장을 하기 때문에 또 성장하는 또 이익이 좀 있죠. 삼성전자가 되게 잘 되면 삼성전자 공장을 많이 짓지 않습니까? 좀 그러면서 좀 이익이 좀 더 커지는 것처럼 데이터 센터 리츠도 그렇게 임대료를 좀 더 좀 빨리 올리고 이렇게 양적으로 많이 이제 데이터 센터 리츠들을 좀 더 빨리 편입을 하기 때문에 그 시장 초기에 그 산업이 성장할 때는 좀 더 수익률이 좀 높죠. 네. 그때 처음 보셨을 때 즈음에는 약간 초기였겠네요. 초기라기보다는 데이터 센터 리츠는 좀 이미 알려지고 있었지만 그렇게 많이 투자를 좀 사람들이 좀 꺼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도 비쌌거든요. 그렇게 싸지는 않았는데 지금처럼 비싸지는 않았어요. 네. 지금은 안 산 자산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한 4년, 5년 전에는 이제 물류가 오른 만큼 지금 또 물류도 인기가 있는데 그 다음에는 데이터 센터 리츠 중에서 특별히 좀 이렇게 진입 장벽이 높은 데이터 센터 리츠는 매력적일 거다라고 했었고 좀 많이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전략이. 그게 수익률 얼마나 가져다줬어요? 1년에 데이터 센터 리츠는 한 20% 이상씩 좋았었죠. 1년에 20%씩 거의? 거의. 그럼 누적 얼마 정도요? 누적은 저 계산을 안 해봤는데 몇백 되겠네요? 기간을 얼마를 투자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문제긴 한데 그래도 최소 한 10년 이상 15% 이상은 났을 거예요, 연. 10년 이상 연 15% 이상이요? 그 다음 선 커뮤니케이션즈요? 선 커뮤니티즈인데 선 커뮤니티즈. 선 커뮤니티즈는 조립식 주택 리츠거든요. 조립식 주택. 우리가 우리나라도 역시 좀 알려지지는 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 알려지지 않은 업태니까 좀 생소할 수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가끔씩 그 강원도에 이렇게 여행 가다 보면요, 조금씩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조립식 주택 팔고 간판도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 집 되게 작고 이렇던데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미국에서는 컨테이너 홈이라고 하나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매뉴팩처드 홈이라고 하는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단지로 돼가지고 이제 리츠는 거기다 부지를 좀 개발하고 여러 가지 이제 부대 시설들을 좀 제공을 하고 그리고 임차인들은 자기들이 이제 그 조립식 주택을 사거나 아니면 리츠로부터 좀 임대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일반 이제 미국에서는 싱글 패밀리라고 하는데 일반 이제 단독 주택보다는 훨씬 더 가격이 저렴해요. 3분의 2 정도 가격? 그래요. 뭔가 아직 감이 잘 안 오는 게요. 거의 가건물 같은 그런 수준 아닌 거죠. 엄청 아니에요. 좋죠. 겉으로 보기에는 거의 멀쩡한 미국 영화에서 보는 그런 집들이에요. 근데 그래서 어포더블 리빙이라고 해야 될까요? 합리적으로 집을 사고 싶은 분들. 이제 미국도 집값이 만만치는 않기 때문에 경기 침체도 좀 강하고 뭐 그런 쪽 부문이죠.
예, 그래서 주택 분야에서는 이 조립식 주택이 제일 성장성이 높았어요. 현재까지는. 진짜요? 예, 그리고 미국에서요? 네. 노후 주택, 노후의 거주지로도 많이 선택을 하는 편이고, 네. 그리고 일반 가정 중에서도 좀 많이 선택을 하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 그래요? 네. 신기해요. 그거는 아예 우리나라에 아직 시장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 시장이 별로 없죠. 예.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네. 진짜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은퇴하고 뭐 할 거냐 했을 때 전원생활을 꿈꾸는 사람이 정말 많거든요. 네. 아무래도 시대의 흐름이 좀 그렇게 가잖아요. 자기만의 시간을 즐기는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전원생활을 꿈꾸는 사람은 많은데 조립식 주택은 아예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난 조립식 주택에 하나 지어가지고 살아야지 이러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리츠 같이 조립주택은 딱 사람들이 저도 생각하기를 은퇴를 하면 되게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고 싶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한 번은 하는데 네. 그런데 그러기엔 또 너무 외로울 수도 있잖아요. 병원도 가야 되고 나는 친구도 만나고 싶고 뭐 어디 좀 뭐 도서관도 있고 풀장도 있고 좀 이런 굴락 생활이 좀 해야지 좋은데 리츠는 이 조립주택에서 어떻게 보면 좀 강자라고 할 수 있는 게 조립주택 하나하나만 지어서는 이런 거를 인프라가 형성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조립식 커뮤니티 단지에서 이런 뭐 풀장도 좀 만들어주고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약간 운동시설도 좀 제공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 살 수 있는 네. 임차인들을 모으다 보니까는 리츠가 아니면 또 할 수 없는 영역. 그러면 일종의 생각이 듭니다. 리츠가 네. 그냥 디벨로핑을 아예 해버려요? 그렇죠. 예, 예. 아니면 아니면 사기도 하죠. 리츠는 디벨로핑을 미국 리츠는 많이 하지는 않아요. 한 미국 리츠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적인 제약이 있어가지고 수익의 한 70%가 이런 임대라든지 네. 아니면 이자 수입으로 나오지 않으면 이 리츠로서 인정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조금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개발하는 게 전체 이제 수익의 한 10%를 못 넘어요. 이 조립식 주택은 리츠만 하는 건 아닌데 네. 리츠가 주로 이제 상장돼 있기 때문에 주로 자금을 그 시장으로부터 많이 이제 땡겨오기가 네. 쉽죠. 그러다 보니까는 리츠들이 점점 이제 이 조립식 주택에서는 좀 점점 입지가 좀 커지고 있고요. 네. 예. 와 신기하다. 네, 조립식 주택이 리츠만 아니라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들도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펀드들도 네. 많이들 사려고 노력은 해요. 예. 그런데 이게 부동산에서 좀 어려운 얘기인데 네. 이제 B2C잖아요. 네. 제가 일단 사면은 이제 개인한테 이제 네. 어떻게 보면은 그 개인이 임차인인 경우라서 브랜드 파워도 좀 중요하거든요. 선 커뮤니티즈랑 상장 기업이 하는 데랑 네. 또 이제 일반 이제 펀드가 좀 하는 데랑 아무래도 개인 입장에서 고를 때는 상장돼 있는 리츠에서 하는 데가 좀 서비스가 좋겠지라는 기대도 좀 약간은 좀 있을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리츠만 하는 건 아니고 네. 비상장된 또 회사에서 하는 펀드에서 하는 이 조립식 주택은 네. 다 있고 전반적으로 성장성이 좀 미국에서는 있는 분야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되게 신기해요. 진짜 우리나라에 네. 없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퇴하고 노후 생활을 전원 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되게 많고 그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싸게 살 수 있는 이제 조립식 집들을 이제 인프라가 모이도록 하기 위해서 많이 단지 형태로 외딴 곳에 이렇게 탁 만들고 만든 디벨로퍼는 그걸 통째로 리츠에다가 막 넘기거나 해가지고 이제 분양을 하면 수익을 이렇게 리츠가 받아서 돌려주고 그게 되게 잘 돼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 두 개의 종류의 리츠가 하나는 네. 데이터 센터고 하나는 조립식 주택이잖아요. 네. 둘 다 사실 우리나라에 없는 부동산의 형태잖아요, 사실. 데이터 센터 리츠는 좀 생기기 시작했죠, 기업들이. 우리나라에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개발하기 원래도 좀 데이터 센터는 있었고요. 옛날 KT에서 하던 제가 기억이 나는데 아마 옛날부터 있었을 거예요. KT 제가 옛날 벤처 캐피탈 할 때도 KT에서 하던 IDC를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200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는 있긴 있었죠. 근데 이제 기업으로 하나의 기업으로서 좀 이렇게 각광을 좀 받기 시작한 거는 미국에서는 뭐 최근에 특히 각광받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뭐 다 사모를 하니까 사실 관심 가지고 막 찾지 않으면 알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특히 이 데이터 센터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특히 각광받은 건 이 클라우드가 좀 보편화되면서 특히 각광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데이터 센터 리츠가 언젠가 공모 리츠로도 나올 수 있고
그때 나오면 저희가 방금 나눴던 네.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면 되겠네요. 네네. 지금 뭐 우리나라 거는 아니지만 이지스 자산 운용에서 기사에서 보기에는 네. 예, 제가 이제 근무했던 회사인데 해외에 있는 데이터 센터 리츠를 주로 투자하는 데이터 센터 리츠를 네. 국내 상장할 계획이라고 들었어요. 아, 진짜요? 예. 아. 근데 언젠가는 또 국내 데이터 센터 리츠만 담는 리츠도 나오겠죠. 네, 언젠가는. 네. 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리츠 투자하는 데 있어서요. 일반적인 주식을 사는 것과 달라야 할까요? 투자 기간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네. 네. 우리가 주식에 적용시키는 많은 기준들, 네. 투자 방법론들이 있잖아요. 네. 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봐도 될까요? 그 주식은 뭐라고 하시나요? 그 투자 기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통은 네. 이제 장기 투자, 분할 매수, 그리고 이제 마켓 타이밍을 노리기보다는 네. 기업의 가치를 보자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리츠에도 그대로 접목이 가능할까요? 비슷하게 좀 적용이 될 것 같은데 특히나 리츠 같은 경우에는 재밌게도 여기에 대해서 연구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미국에서. 리츠는 저는 부동산이라고 많이 설명을 하는데 본질이 부동산이다. 그래서 재밌는 건 리츠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한 50개다. 그러면 50개가 부동산 시장에서 움직이는 이 빌딩의 가격의 움직임을 부동산을 담고 있는 리츠의 가격하고 비교해 보면은 네. 1년, 2년으로 보면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동산은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되고 네. 리츠는 주식 시장에서 거래되다 보니까 네. 부동산 시장에서는 괜찮은데 네.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확 빠져. 뭐 이러면은 주식 시장에서는 확 빠지고 그러면은 이 부동산 본연의 가치보다 더 빠질 때도 생기고 내지는 부동산보다 더 비쌀 때도 생기고 이런 게 생기거든요. 네. 근데 5년, 6년, 10년으로 보면은 거의 비슷해져요. 단기적으로는 네. 주식에 가깝지만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에 가깝게 예, 움직인다. 예. 주식도 직접 주식을 담는 거랑요. 뭐 펀드나 이렇게 ETF로 이렇게 간접 네. 투자하는 거가 이제 큰 두 줄기잖아요. 네. 근데 리츠도 두 가지가 동시 가능하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리츠를 개별적으로 담는 거랑 네. ETF나 펀드로 담는 거랑 네. 어떤 차이를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그것도 뭐 일반 주식하고 비슷하긴 합니다. 네. 개별 종목을 정말 잘 아는 경우에는 개별 종목을 투자하셔도 되는데 한국은 개별 종목에 대해서 좀 잘 아실 수가 있을 텐데 네. 미국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좀 생소하지만 임대주택 리츠를 투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섹터를 공부하다 보니까 근데 임대주택 리츠를 도대체 어디서부터 투자해서 내가 개별 리츠를 투자해야 될까라고 하면은 일단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좀 쉽지가 않아요. 예. 일단 인덱스를 알아야 되는데 그 인덱스가 미국 인덱스는 거의 다 유료예요. 벤치마크가. 그래요? 종목을 좀 공개하지가 않아요. 잘. 네. 그러면 이제 다 구글링을 하셔서 이제 아니면 나리트 사이트를 뒤셔서 하나하나 다 이제 보시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좀 리스크도 있고 시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임대주택 ETF도 상장된 게 좀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네. 데이터 센터 리츠도 상장된 게 꽤 있어요. 네. 물류도 상장된 게 있고 아마 리테일 리츠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섹터마다 ETF들이 있기 때문에 네. 예, 이렇게 사실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좀 그 수수료는 좀 더 내지만 조금 더 일반 종목 사는 것보다는 네. 이렇게 종목을 하나하나 고르고 공부하는 거에 시간을 좀 절약해 주죠. 하지만 본인이 정말 좋은 걸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각자 거기 미국 리츠 사이트에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요즘 애널리스트 리포트 보면 리포트들이 좀 나오니까는 그걸 보시고 좋은 걸 공부하시면은 하나 사는 게 더 수익률이 좋을 수가 있겠죠. 다만 데이터 센터 리츠 이런 경우에는 가격이 비싼 것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 주 사이가 좀 만만치 않을 때는 이렇게 ETF로 사면은 소액 투자도 좀 가능한 경우가 좀 생기고요. 예. 엄청 비싸지 않아요? 예. 데이터 센터 이런 거는 한 주 진짜 비싸던데요. 네, 그래서 저도 뭐 개인적으로 샀을 때 좀 비싸서 좀 놀랬었고요. 글로벌 리츠에 투자하는 펀드 상품이 많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뭐 제가 근무했던 이지스에서도 이런 리츠 펀드를 공모로 이미 내놓고 있고요. 또 다른 운용사에 하나자산 운용이나 뭐 다른 삼성 뭐 아니면 다른 운용사들도 공모로 많이 글로벌 리츠 아니면 뭐 아시아 리츠
이런 리츠들을 좀 내놓고 있어요. 요즘에는 4차 산업 리츠도 좀 내놓는 것도 사모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출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랩으로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러면 그런 글로벌 리츠들을 담는 펀드나 랩 상품들도 많이 비교를 해보되 네.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그냥 ETF를 사는 거랑 좀 비교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펀드랑 ETF는 결국 똑같은 점은 어떤 비교 지수를 추종한다라는 점이거든요. ETF의 성격상은 비교 지수를 거의 비슷하게 카피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펀드 같은 경우에는 매니저의 능력에 따라서 ETF보다 더 좋은 수익률을 낼 수도 있고 또 나쁜 수익률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펀드를 하시고 싶으시면은 저는 꼭 펀드의 과거 수익률을 보셔서 이 펀드 매니저의 운용 수익률이 추종하는 비교 지수보다 장기간 좋았는지 그 비교 수익률이 훨씬 좋았던 펀드를 고르실 수 있으면은 그게 좋죠. 네, 네. 이제 마지막 인사하기 앞서가지고요. 제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있었는데요. 네. 계속 리츠 운용을 이렇게 하시다가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부동산 직접 개발 쪽에 가까운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 회사에 들어왔죠. 네. 네. 리츠 운영에 네. 대한 미련이 남으시지는 않으실까요? 정말 커지고 있는 시장이니까 네. 여기서 이름 새김을 할 수 있잖아요. 아, 네네. 네. 리츠 운용에 대한 미련. 물론 이제 리츠 운용을 할 때 재밌었고, 네. 나름 이제 그때 리츠를 한 사람, 리츠 운영하고 운영은 좀 틀린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리츠 펀드를 운영하는 좋은 리츠를 골라서 펀드에 담아서 수익률을 올린다는 측면, 펀드 매니저와 같은 네. 역할을 한다는 면에서는 재밌었고 또 나름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장 개척을 한다는 또 의미도 있었고 그런데 네. 이제 사실 제가 신세계 프로퍼티를 옮긴 이유는 근데 그 리츠 내면에서 부동산은 어떻게 움직일까라는 게 상당히 궁금했었어요. 예.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실제로 부동산 업에 좀 투신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이걸 실제로 한번 좀 경험을 해보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뭐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알지 모르지만 네. 지금은 이제 또 새로운 일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고 이제 모르는 면에 대해서 네. 또 할 수 있는 배워가면서 할 수 있다는 기대가 좀 커서 네. 이제 아쉬움을 기대로 상쇄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만들어진 걸 담는 네. 입장에다가 이제 만드는 입장이 돼 있는 거잖아요. 만드는 거를 뭐 제가 이제 대표는 아니지만 네. 같은 회사분들하고 고민을 해서 이제 좋은 결론을 낼 수 있는 거를 이제 참여하게 된 거죠. 예.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워낙 회사분들이 너무 스타필드는 제가 오기 전부터 너무 잘하셔서 네. 저는 거기에 뭐 그냥 하나의 일원으로서 조금 좀 뭐 공헌을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작은 공헌이지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책 쓰신 것도 정말 많이 팔리시기를 제가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네. 구독자분들께 네. 마지막 인사해주세요. 아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말주변이 없는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사실 저는 박고미 TV를 제가 보면서 정말 투자자분들한테 정말 진실하게 좋은 정보를 주시려고 하시는 이런 TV 취지를 보면서 되게 좋은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는 건 별로 없는데 최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서 좀 이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리츠는 이제 아주 화려한 그 수익률을 주는 자산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세우시는데 하나의 무기로서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제일 좋게는 이제 뭐 퇴직연금이나 아니면 뭐 연금 아니면 뭐 월급의 일부를 조금이라도 뭐 리츠에 부담 안 되게 시작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그 도움이 좀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